자, 두 번째 주제 발표 들어갑니다. 오늘의 핵심 포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한국형 시니어 주거 공동체 모형 및 조성 방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긴 시간 많이 시청하시면서 힘드실 텐데요.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맡아주신 세 분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 결과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화옥 교수님, 네. 이어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정원 교수님, 마지막으로 연구를 총괄해서 맡아주신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권순정 교수께서 계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형 시니어 주거 공동체 모형 및 조성 방향에 관한 연구 격하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 연구과제에 같이 연구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해온 강남대학교 박하옥입니다. 네, 저희 연구과제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여 부득불 이제 세 꼭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시니어 주거 공동체의 개념 및 해외 사례라고 하여 이제 백그라운드 정보를 중심으로 이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해외 주거 어떤 모형에 대해서 주요 사례들을 공유해드리고, 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기조 강연과 또 이 미래재단의 출범 배경을 발표를 해주셔서 저희 연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가 굳이 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제목으로만 이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미 2025년 중심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미 기조 강연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받으셨고요. 그리고 또한 노인의 은퇴 후 이러한 다양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또 특히 이러한 노인분들의 욕구와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욕구와 또 복지 서비스의 어떤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연구과제를 고민하면서 이 연구과제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층이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소위 이 젊고 신중장년층, 신노년층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 가실 액티브 시니어들이 증가하는데, 과연 이 액티브 시니어들을 잘 그분들의 욕구를 보듬어 갈 수 있는 어떠한 우리나라의 어떠한 복지 체계나 주거 정책이 충분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신노년층 또 베이비부머들이 지금 현재 노년층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과 굉장히 인구 사역적인 특성, 또 건강 수준, 또 경제 수준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이 베이비부머 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사회적인 욕구 측면에서 보면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 또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여가 문화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내용 자체의 어떤 고급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 노인 연령군이 되다 보면 이 주거 공간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마 저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주거 공간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라는 것을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이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오랜 시간을 주거 공간에서 많은 지내시고, 또 다양한 욕구들을 주거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이제 노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 주택의 현황들을 이제 살펴보았더니, 이제 정부는 아무래도 이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들을 이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히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 주택은 상당히 고가의 주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베이비부머들이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어떤 중산층들의 욕구를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현재 노인복지 주택의 운영 현황을 보면 이미 20년 전에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은 거의 80년대, 거의 노인 후기 노인의 연령대까지 이제 분포하고 계셔서 상당히
이 노인 전용 주거 공간이지만 또 하나의 시설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이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집약적인 특성 때문에 지역사회의 연계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어떤 세대 통합의 기능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시니어 주거 공동체 모형을 제시하고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헌고찰 부분을 좀 간략히 요약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사실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은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라 이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3번과 4번에 있어서 저희가 특히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라는 용어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어떤 스마트폰의 보급, 이런 IoT의 기술,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면서 상당히 고령화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로봇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실제로 돌봄과 요양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주거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건강관리와 또 안전사고 예방, 또 재가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스마트홈 정책과 관련되어서 국내외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는 이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는 그 명칭을 과연 노인복지 주택이라고 명칭을 지어야 할까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주택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아쉬운 부분들을 좀 더 미래형 주거에는 담아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특히 이러한 좀 차별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니어 주거 공동체라는 용어를 이제 합의를 보고 쓰기로 하였습니다. 시니어 주거의 개념은 뭐 이미 아시다시피 단순히 주택에 머물러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기능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인 요소뿐 아니라 각종 생활 편의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기능까지도 다 수반된 시설이라고 이제 문헌에서는 정의를 내렸기에 이제 그 부분을 저희 연구팀도 채택을 하였고요. 한국 노인 주거 현황은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정보들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인복지 주택은 임대만 가능한 것으로 이제 정책이 또 바뀌고 있고, 또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 노인복지 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80대 이상의 후기 노인분들이 모여 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의 시설화가 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심리사회적인 특성을 보면 이런 자립심이 좀 상실되고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이제 선행 연구들이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거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좀 더 개선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접근을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동체라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담아봤습니다. 공동체라고 함은 정말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사실 유대감과 소속감, 이것이 키워드이겠죠. 그래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갖고 이제 삶을 지향해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성 요소에는 지역성도 있고 공동체성도 있고 유기체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형 주거 공동체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할까라는 부분을 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동체 기반의 소규모 시니어 주거 그러한 모형을 이제 AIP 에이징 인 플레이스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이제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에 이 선행 연구를 검토한 내용은 베이비 부머들이 과연 어떠한 주거 선호를 갖고 계실까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제 공통적인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위치에서는 도시 근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고요. 그리고 주택 형태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그다음에 전원형 주택이라는 순서로 이제 선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이제 사실 이 높았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이제 선행 연구자들이 해석을 하셨냐면 이제 전원 이주에 대한 어떤 주거 열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저희가 수행한 이런 온라인 설문조사와 또 FGI에서도 나오는지 이제 좀 기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 이런 새로운 형태, 코하우징이라는 형태라는 부분에 대한 선호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 형태의 어떤 가능성, 도입의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생활 편의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거 선택에서 있어서 주요 요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80% 이상의 그 응답자들이 또 선호하셨던 형태가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 말고 다세대가 함께 모여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면 좋겠다라는 또 연구 결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요구도는 아무래도 식사 서비스는 가장 공통적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의료 건강 지원, 생활 편의 여가 지원 이런 순서로 나타났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서 비슷하게 스마트 안전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선행 연구를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도 꾸준히 제공되길 원한다라는 것이 이제 신노년층 베이비 부머의 주거 선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외 사례는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전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일본의 사례와 미국의 사례를 간단히 이제 검토를 해드리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미 정보를 좀 받으셨듯이 일본은 뭐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서 상당히 이 복지와 주거 정책이 서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이미 2009년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노인을 위한 주거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요. 서비스 지원형 어떤 고령자 대상의 주택으로 재편되는 추세, 그리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패러다임을 충분히 이제 또 받아들여서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제 저희 슬라이드에 담아봤는데, 이제 유료 노인 주택이면서 저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다 보니 너무 다세대가 정말 1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이 같이 모여 사시다 보면 이 공동체의 공유를 하는 맥락 속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을 보니 어떤 공동체성이라 하면 이제 소규모의 어떠한 친밀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여야 하겠다라는 제안을 이제 받아서 저희가 소규모의 시설을 좀 검토하고자 선별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 사가미하라라는 시설은 중요한 특성은 제 뒷장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전체는 5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60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이 입주를 하실 수 있지만 자립부터 또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까지 다 기능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형태도 굉장히 4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인의 어떠한 특성과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또 선택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단지 내에 이 아파트와 상업시설 또 데이케어 서비스 센터와 보육원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미래형 주거 모형에 이제 담겨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미국은 AIP의 개념을 이미 넘어서서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좀 더 큰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어떤 성공적인 노후, 어떤 생산적인 노후, 아까 기조 강연 해주신 서영수 부위원장님 말씀으로도 7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로 보자,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74세까지 건강한 노인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그런 모형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사례에서 저희가 연구팀이 좀 예의주시했던 부분들은 NORC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CRC 모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ntinuing Care에서 어떤 보호 연속 체계를 제공하는 어떤 커뮤니티 모형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 NORC는 그런 연속적인 보호 체계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편리한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 젊은 세대부터 살았던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노화를 경험하시는 곳. 그래서 Naturally Occurring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NORC 모델로 이제 지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연 발생적인 AIP다 이렇게 저희 연구팀들은 이제 논의를 하였고, 이 새로운 노인복지 주택도 뭔가 인위적으로 노인 주택을 만들어서 노인분들만 또 선별하여 입주시키고 좀 이러한 모델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의 한 사례로 이제 한 27세대가 모여 사는 포틀랜드 PDX 커먼스라는 이제 사례를 찾을 수 있었고요. 이 사례는 시니어 코하우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이제 만 55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같이 가족들과 이제 동거자와 같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례의 특이한 점은 전체 입주민의 한 20%는 연령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저희가 문제 제기로 생각했던 이제 노인분들만의 어떤 전용 공간이 아니라 이제 다 연령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맥락 구조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의미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코하우징이다 보니 이제 적어도 멤버십을 공유하고 있는 이 회원분들이 누리실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하셔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가 잘 밸런스가 맞춰져서 나름 합의를 이루어서 운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어떤 매주 2회 커뮤니티 식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입주민으로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저녁 식사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인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특히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은 아닙니다만, 입주민 간의 상호 친밀성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어떠한 어르신이 내가 병원 예약이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교통수단을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욕구가 드러나면 그 입주민 중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나타나서 그러한 욕구들이 해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누군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발적인 부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어떤 배경을 토대로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요. 연구 수행 체계는 이제 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문헌 고찰을 진행한 후에 저희가 실제로 경험적인 자료를 좀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을 하였고, 두 번째는 포커스 그룹,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어떤 노인복지 주택의 공급 현황을 또 분석을 하고 또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제 분석을 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온라인 서베이를 이제 55세 이상 70세 이하의 굿네이버스 정기 후원 회원님들을 이제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가 한 나흘 오픈을 했는데 거의 4,000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너무 빨리 응답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호응도가 높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놀랐고 또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석 응답자 수는 한 3,800명 정도의 이제 설문 자료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포커스 그룹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 시니어 주거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되신 현장 전문가들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여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 또 실제로 운영을 하시면서 실무자 관점에서 보는 미래형 주거의 어떤 제한점들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실제 베이비 부머 세대에 해당하시는 회원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분 모셔서 이러한 본인들이 원하시는 어떠한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지금 35개의 노인복지 주택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 특성을 좀 분석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이는 노인복지 주택 3개 시설을 이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설문조사 결과와 또 FGI 분석한 결과는 이어서 임정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임정원이고요. 박하욱 교수님께서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설문조사와 FGI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로 많은 응답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주요한 사항들만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어떤 분들이 이 서베이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한 여성분들이 한 57% 참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55세에서 59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52% 정도를 차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직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활동 참여 부분을 좀 보시면은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득 활동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한 80% 정도 해당이 되셨고, 수영, 등산 등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가 한 68% 정도 해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다수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과연 노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무려 98%나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한 67%를 차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과 소득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취미와 여가 활동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베이에 참석하신 분들은 노후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충분히 알고 있고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한 60.7% 정도가 보통 이상의 정보에 대한 충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스스로 검색하시는 분이 무려 63%나 해당이 돼서 다들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굿네이버스가 제공하길 바라는 시니어 서비스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골고루 응답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정보 및 뉴스 그리고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서 굿네이버스가 가지고 있는 미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서베이에 서베이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에 선호하는 거주는 어떤 형태일까요? 앞에서 저희가 문헌 고찰에서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은 도시 근교가 한 56%로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지인과 교류할 수 있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단독주택이 무려 56%다라고 해서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선호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선택 조건으로는 자연환경 또는 의료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또한 물어봤던 게 그렇다면 시니어타운이 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니어타운은 저희가 이제 정의하기를 어르신들이 어떤 일정한 주거 형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저희가 조작적 정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46%, 근데 모른다라고 하신 분들도 54%나 돼서 앞으로 이런 시니어타운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활발한 공급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3%에 해당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니어타운에 대한 일반적인 지속적인 홍보와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이제 중산층에 대한
주거 선호도가 필요하다, 주거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산층은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추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소득 구간을 한 200에서 400만 원 정도로 두고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한 결과 도시 근교, 지인과 교류 가능한 지역, 단독주택 선호, 그다음에 주거 및 생활 비용을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타운에 그럼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그 한 66.7%로 없다보다는 많았는데요. 그럼 누가 더 많았을까요? 성별로? 네, 여성이 좀 더 높았습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시니어 타운에 입주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나오셨습니다. 입주 의향이 있는 경우 노후에 대한 주거 형태, 선호도를 또한 물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75세 이후에 입주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임종 때까지 계속 살고 싶다. 그리고 전세가 좋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입주 의향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에는 중산층 소득 구간 응답자가 75세 이전의 입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부형, 가족형, 공유형, 원룸형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주 의향이 있는 분들이 어떤 주거 형태를 가지는지 대략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저희 시니어 타운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를 가장 요구하는지 저희가 또 물어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식사 제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응급안전 안심 시스템이 무려 76%나 해당이 돼서 거주시설, 주거시설을 우리가 만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그 서베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FGI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GI 분석은 첫 번째 현장 전문가 대상, 두 번째 베이비 부머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한 포인트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전문가와 관련해서는 미래형 시니어 주거의 모습과 방향성 그리고 한계라는 범주가 우리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노인 주거 환경 판단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요인은 무엇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환경 자체가 고령 친화적이냐, 아니면 건강과 나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주거 환경이냐, 이런 세 가지 범주가 노인 주거 환경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형 시니어 주거가 가야 되는 방향, 그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심리사회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제공해주고 편의성을 주고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형 시니어 주거의 입지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주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입지를 선정할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과 현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정말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인프라라든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약간의 양가 감정이 함께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수요에 따른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는 곳, 그리고 이동이 어려울 수 있는 농어촌 지역에 기반한 입지 선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은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형 시니어 주거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식사 서비스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병원 및 건강 서비스, 여가, 세탁,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식사나 병원, 건강 서비스는 지금까지와 거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FGI 통해서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양 서비스를 위한 이주 아니면 계속 거주냐 이런 영역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시니어 타운들이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거주를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 영역 어떤 상황에서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상태에 따른 분리의 필요성이라는 범주가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니어 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한 공간 안에 섹터를 구분해서 기능에 따라서 조금 더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또 다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삶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니어 주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베이비 부머 FGI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여기에서는 진짜로 완전한 베이비 부머 세대이세요. 그래서 다들 60세 전후 해가지고 내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할까?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시니어 주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그분들이 보시는 부분이 입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거지의 형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주거지의 형태가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소규모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신 분이 생각으로 많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굿네이버스 회원님들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소규모 공동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 미래형 시니어 주거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시니어 주거를 통해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체력적으로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좋은 이웃과 함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세대 간 소통이 되는 거주 공간 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역할들을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형 시니어 주거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입지와 구성 요소인데요. 여기에서도 뭐 전원 또는 도시근교 입지 선정에서의 다양한 시각도 나왔고 서비스 종류, 방향성, 평형과 구조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서비스 종류 및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개념들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문화 및 취미 공간, 마을 친화적 커뮤니티 형성,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베이비 부머들도 이제 내가 살 곳을 앞으로 내가 살 곳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이제 전원 생활이 참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
그다음에 4번 요구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다양한 이제 비용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단독형이냐 부부형이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비용들이 조금 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 구성과 관련해서는 뭐 한 3명에서 4명, 5명 정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서베이와 FGI의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반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문조사와 FGI에 참석한 대상자의 특징을 보면은 앞에서 우리 박화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베이비 부머의 특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충분히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노인 주거 환경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요인으로서는 서비스 제공 수준 그리고 고령 친화적 환경의 유무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안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미래형 시니어 주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니어타운 입주 의향에 있어서는 여성과 배우자가 없는 분들이 입주 의향이 훨씬 더 많았고 그다음 입주 희망 시기는 75세 이후가 64%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주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선입견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NORC 모형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래형 시니어 주거의 모습은 심리사회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제공하고 편의 서비스가 있고 고령 친화적 환경으로 구성된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비 부머의 경우에는 좋은 이웃, 그 다음에 좋은 커뮤니티,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다양한 적극적 활동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미래형 시니어 주거를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유형이 도시 근교, 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지역,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지역 인프라가 있는 곳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미래형 시니어 주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식사, 응급안전, 그 다음에 시니어 전문 자격 과정, 건강검진, 청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할 때 어떤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필요한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용인데요. 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를 할 때는 인력이나 서비스, 부대시설, 입지, 평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비용이 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부분에서 조금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전문가 FGI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좀 더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좀 더 저렴한 어떤 미래형 시니어 주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반영을 해서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아주대학교 권순정 교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형 시니어 주거는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권순정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여기 한국형 시니어 주거 공동체 조성 방안 실제적으로 어떤 집을 질 거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문헌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설문조사, FGI를 통해서 그런 욕구들을 쫙 수집을 했습니다. 그 욕구들을 가지고 집을 진다면 두 가지인데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그리고 그 서비스를 담는 집은 어떤 모습일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국내 현실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노인 복지 주택이 35개가 있습니다. 35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남은 주택이거든요. 또 그 공급 특성을 우리가 잘 분석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주택의 모형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나라 그 노인 복지 주택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확대 필요성인데요. 노인 주거를 과연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뭐 필요하죠. 사실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살던 데서 살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제 점점점 우리가 고령화되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잘못하면 그 노인들을 갖다가 보살피느라고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돼서 그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노인들이 만족을 하면서 스스로 살 수 있게 한다면 그 사회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도 더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양원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양원에 가보시면 요양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100명이면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공급하기보다는 노인 주거를 공급해서 인력을 좀 아끼고 그래프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저 노란 그래프가 요양병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공급됐죠. 그리고 중간에 빨간색이 요양원입니다. 역시 많이 공급됐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노인 주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주거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노인 주거를 많이 공급해서 가성비를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저기 보면은 그 공급 비율이 0.3%밖에 안 되는데요. 대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5%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노인 주거가 최소한 10배 내지 20배 공급됐기 때문에 양쪽으로 부족하다.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5개 시설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면은 전체 시설의 한 과반수 이상이 서울, 경기 등에 공급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구 비율을 보면은 그렇게 서울 쪽에 많이 모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구 대비 노인 복지주택의 공급률은 약 0.1%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많이 공급된 데가 세종시가 제일 많이 공급됐더라고요. 거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인구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전라북도가 많이 공급됐어요. 독특하죠? 전라북도 아까 소영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고령화율이 우리나라에서 3위더라고요. 전남이 1위고요. 근데 그래서 많이 공급됐나? 하지만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시골에서도 노인 복지 주택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경기도, 서울이 그다음 많은데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공급 방식은 이제 분양형과 임대 방식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분양형은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공급된 분양형이 많기 때문에 60%가 분양형으로 이미 공급되었고 40%가 임대형입니다. 그리고 분양형 시설은 평균 규모가 한 300세대 정도로 큽니다. 대신에 그 임대형은 한 140세대 정도로 좀 작죠. 그래서 평균 규모가 한 220세대인데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는 소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로 계획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좀 다른 방향인데 과연 경제적으로 이게 서바이버 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이용률은 현재 전체 평균 시설 이용률이 한 90% 되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인터뷰를 했을 때 한 70% 이상이 운영이 되면 이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90% 운영하니까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분양형이 이용률이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분양형은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임대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만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형태는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가 50%,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 형태가 한 25%. 저희가 운영한다면은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한다면 아마 주식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보다는 아마 사회복지 법인 형태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 법인 형태는 여기 보면 맨 아래에 있지만 100%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 이용률이 81%니까 평균 90%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러나 70% 이상 되기 때문에 저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 수는 우리가 사실은 실제 운영하려다 보면 이 인력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비용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직원 한 명이 평균 8세대 내지 9세대를 돌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도 아마 직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금까지 잘 운영하면서 최적의 모형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통계치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임대형인 경우에 직원이 조금 더 많이 배치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주택의 규모 및 비용인데요. 이거는 다른 연구에서 나온 걸 좀 인용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주택 유형이 한 시설에서 한 4, 5개, 다시 말하면 평형이죠. 평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 그 노인 주택에 그럼 4개나 5개 정도 있다. 우리도 그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작은 평형이 한 18평형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규모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35개 시설 중에서 3개 시설을 갖다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미리 사전 설문도 드리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럼 234세대, 142세대, 553세대인데 입주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선호하느냐, 식사 서비스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몸이 아팠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본인이 요양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입주 간병인을 불러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형이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봤을 때 좀 작은 평형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점점점 고령화되면서 되게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큰 평형은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작은 평형을 많이 좋아한다라는 거고요. 입소율은 다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이 한 80% 되고요. 여성이 또 한 6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입주 연령도 중요한데요. 보통 몇 살에 그러면 노인 주택에 들어오세요? 여긴 양로시설도 있고 노인 복지주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몇 살에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평균 입주 연령이 80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고령이 돼서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고령시설은 아니거든요. 좀 더 일반화시키고 젊었을 때부터 살아가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균 연령을 얼마나 되시냐 했더니 살고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85세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몇 세에 돌아가세요? 했더니 90세 넘어서 돌아가시니까 한 번 들어가시면 10년 정도 더 사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집을 생각했을 때 10년 이상 살던 집이 있으세요? 별로 없습니다. 한 집에서 10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분들의 집입니다. 그 집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예, 운영 사례를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은 원룸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후가 돼서 혼자 남게 되면 그 원룸형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혼자 남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져요. 고독사할 수도 있고 언제 무슨 위기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걸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그래서 모여 살면 좋겠다 해서 의외로 공유 주거가 필요하다. 그룹홈이죠. 이런 욕구들이 많았습니다. 예, 소규모 시설이라도 식사 서비스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비용 문제인데요. 대부분 시설들은 우리가 모든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용료를 미리 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사용할 때마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운영비를 우리가 보존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좀 적은 규모로 운영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본인들이 큰 시설이잖아요. 아마 그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일에 공유시설을 쓰면은 그런 것들은 외부하고 같이 써서 그 임대료를 갖다가 받는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어드바이스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모형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형을 만들기 전에 지금까지의 어떤 문헌, 설문조사, FGY, 그 다음에 인터뷰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니어 주거 공동체를 도입하겠다라는 걸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중산층 대상이다. 그리고 서비스는 이용할 때마다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걸 좋아하느냐, 분양형이냐, 임대형이냐, 또는 뭐 전세형이냐 이런 걸 우리가 물어봤는데 가장 원하는 게 전세더라고요. 전세를 사고 싶다. 그런데 사실 전세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와 유사한 걸 하려면요 보증금을 많이 받고 임대료를 적게 받으면 됩니다. 그게 전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 중산층의 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밀착형으로 해서 일부 시설은 지역에 있는 시설을 쓰고 또 우리의 시설 중 일부는 지역에 내놓고 해서 서로 의존하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입주가 그다음 공동체성 증진,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젊은 노인분들, 중산층의 신중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가 필요하겠다. 지속 가능성, 80세에 들어오면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 집은 맨날 소위 말해서 너무 나이가 든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노인분들부터 같이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NYC 모형의 어떤 자연적 AIP, 하드와 소프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어떤 후생성과 이 국토 교통성이 협력으로 우리가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런 형태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거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떤 시설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주요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설문조사라든지 FGI 인터뷰 등을 토대로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안전지원 기능, 이런 건 이제 IoT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안부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그다음에 생활 편의. 요거는 이제 설문조사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저희가 생활 편의 기능이 굉장히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다른 연구들을 보면은 생활 편의 기능이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나오는 연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 취미 여가 문화, 자원봉사 및 교육, 건강 증진, 건강 관리, 요 6가지 기능을 저희가 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나오는데요. 요거는 나눠진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지원, 생활 편의, 취미 여가 문화. 생활 편의 보면은 식사 서비스인데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식사를 한 달에 60끼를 의무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어떤 시설은 90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약간 액티브 시니어가 들어오는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끼만 하고요. 추가되는 비용은 지불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마다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끼는 기본, 그리고 굿네이버스의 특성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증진 뭐 이런 서비스들을 갖다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운영 계획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저희는 노인 복지 주택 형태로 운영한다라는 거고요. 법적으로 30세대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법에. 그러니까 최소 규모가 30세대 이상인데 저희는 이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공유주거 5세대를 포함해서 35세대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 주체는 공동체 가치와 노인 주거 복지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용으로 운영한다. 최소 5년 계약이고요. 입소 대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이 법규를 지켜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약간의 어떤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아까 PDX 포틀랜드 건물 보면은 입소 대상이 55세 이하입니다. 유럽의 시설들은 55세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를 좀 낮추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낮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는 더 낮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직원은 일단은 4명에서 5명으로 봤는데요. 처음에는 3명이나 4명을 운영하다가 입주민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고령화가 되고 서비스 요구량이 증대하면 그때 가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더 확충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은요, 저희가 보증금을 갖다가 3억에서 4억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거 연구하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월 생활 비용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월세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부형일 경우에 이제 150만 원이고요. 혼자 살면은 한 100만 원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건축 계획입니다.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입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도시형, 도시 근교형, 전원형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 전원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또 편의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도시 근교형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지역사회와 적절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거지가 좀 인접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곳에 사업 부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생활 인프라라는 것이 병원, 문화시설, 상업 이런 것들이 좀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대지를 일단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5세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규모는 얼마 될까? 땅은 그러면 몇 평을 확보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됩니다. 이건 이제 주거 형태입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평형은 저희가 4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그 세대 유형은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원룸형입니다. 원룸형. 두 번째가 방이 하나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부부 침실이 있는 거라서 저희가 저걸 부부형으로 봤습니다. 그 세 번째 있는 게 방이 2개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가족형으로 봤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공용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이라는 게 주방, 거실, 세탁실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쓰는 겁니다. 다만 자기 침실만 개인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그룹홈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4가지 타입을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35세대를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 이용 공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그 노인복지주택은 식당 및 조리실, 체력 단련실, 의료 및 간호사실, 매점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공동 이용 공간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 거실도 저희가 별도로 뒀고요. 왜냐하면 침실만 다닥다닥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 주거층에는 이 공용 거실을 따로 두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생산적 복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습실 같은 걸 만들고요. 여기서 어떤 그 뭐 전문 기술을 배울 수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 다목적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 관리 공간은 뭐 사무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게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유 공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공동시설은 지역사회 개방해서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매점, 카페, 다목적실 이런 것들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면적 및 규모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침실이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이 10평이다. 그러면 분양할 때는 보통 몇 평이죠? 10평이면? 보통 20평입니다. 그러니까 전용률이 50%밖에 안 돼요. 이런 노인주택은. 근데 그걸 맞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공용 공간에 대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게 되면요. 전용률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50%를 맞추려고 저희가 짜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단 50%에서 60% 범위에서 우리가 전용률을 확보하자. 그래서 35세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총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1000평. 그러니까 1000평 정도로 전체 시설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이제 1000평이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요. 부지 면적이 1000평이면 좋습니다. 같은 면적이면. 용적률이 보통 한 200% 되거든요. 그러면 부지 면적이 1000평이면 실제로 2000평을 지을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제외하면은 한 900평 정도. 지하 주차장은 땅이 좀 넓으면은 지하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절약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입주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표를 만들어봤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방들에 대해서인데 18평형, 24평형, 18평형은 원룸입니다. 18평형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용 면적은 9평입니다. 절반이니까요. 24평형, 33평형 공용인데요. 18평형을 7개, 24평형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했던 그 결과를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24평형이 15개, 33평형이 8개, 공용이 1개 해서 전부 다 35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꾸몄습니다. 이게 이제 쭉 있지만 공동이용 공간에는 공동거실, 실습실 등등이 있고요. 관리 공간에는 시설장실, 사무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유공간 왼쪽에 보시면은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 면적이 맨 아래 왼쪽에 있지만 3,367제곱미터, 1,000평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 1,000평에 대한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건데요. 저희가 뭐 설계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크게 2가지 정도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수직 집약형 쭉 고층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에 대지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다음에 많은 그 설문에 참가했던 분들이 단독주택 형태를 좋아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대지에 여유가 있으면은 좀 오른쪽처럼 건물을 한 3동이나 4동으로 나누어서 이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면은 좋겠다 해서 2가지가 가능한데 이거는 그 대지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물론 다른 대안이 가능하겠지만 크게 수직 집약형과 수평 변산형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연구 의의 및 향후 과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최종적으로 서비스와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 형태를 제안을 했는데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 설문조사를 해갖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관성 있고 현실성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그 중산층 세대를 갖다가 대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시설이 아닌 좀 소규모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 밀착형 어떤 주거 시설, 그래 어떤 한번 모형을 한번 시도했다는데 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00세대 35개 아까 시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노인 복지주택. 그 중에서 100세대 이하가 3개인가 4개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100세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를 해갖고 과연 그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모형을 하나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들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찾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똑같은 어떤 서비스 요구가 있다 그래도요. 그것을 담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중에 하나고 좀 더 다양한 그 노인 복지 주거 형태가 개발돼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나온다면 좀 더 우리나라의 노후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분 교수님들 이어진 발표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분 교수님들 발표를 보면서 과연 나의 노년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구체적인 시간을 가져서 참 행복합니다. 시니어 공동체 주거의 개념 다양한 사례 발표해 주셨고요. 시니어 공동체 주거 모형의 어떤 그 구체화되는 그런 날을 또 우리가 한국형으로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특히 설문조사 분석이 좋았고 해외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보다 우리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